메투셀라의 이주전자라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인생에 확실한 것이 있다면 죽음과 세금뿐이다. 벤저민 플랭클린이 한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음과 세금을 피해보려고 애써왔다. 그 결과 세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 반면에 죽음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세계 전체적으로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66세까지 살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는 1900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거의 2배쯤이 된다. 또 1000년 전에 태어난 아이보다도 3배는 더 오래 사는 셈이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인류는 과거에 비해서 장수를 누리게 됐다. 이는 노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성과가 아니다. 그보다는 젊은 나이에 일찍 죽지 않도록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뿐이다. 신약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나이 먹은 사람들의 수명을 추가로 연장하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1900년에는 70세를 먹은 미국인 남성이 79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연령이 전 세계 수명이 150년 동안의 출생 시의 평균 수명은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그 후의 연령대에서는 보다 완만한 증세를 보인다. 출생 시에 완만하다. 이렇게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수명은 100년 동안에 불과 3년 길어진 데 그쳤다. 신생아의 기대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변화다.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노인의 기대 수명이 크게 길어지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의 신약 개발 작업이 노화 과정을 막기보다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항생물질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나이 먹을수록 약해지는 면역 체계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심장수술은 당장의 경각에 달린 목숨을 볼 수가 있지만 노화된 심장을 젊은 시절의 건강한 심장으로 다시 만들 수는 없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자꾸 허약해지는 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의학적인 과학적인 성과들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노인이 되어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일 뿐이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다. 늙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콤페르츠의 법칙에서 잘 나타난다. 벤저민 콤페르츠는 19세기 초 런던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의 법칙에 따르면 어느 생물에서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망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이것을 사람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죽든지 사망 확률은 8년마다 2배로 높아진다. 결국 시간은 우리 육체와 정신 모두를 갉아먹는다는 뜻이다. 노인들에게 사신이 되어 찾아오는 심장마비나 암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몸의 노화 증세다. 그때마다 약으로 치료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질병에 걸리고는 한다. 알츠하이머 병이 좋은 예다. 선진국에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 일로에 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학자 제이 울산스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말로 우리가 암치료법을 발견한다면 신생아의 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3.5년이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등을 완치하게 된다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90세까지 길어질 것이다. 그의 말대로 질병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약 10년 정도 더 연장될 것이다. 대단한 발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20세기 중에서 늘어난 평균 수명의 연장분에 비해서는 3분의 1도 안 된다. 조너선 스위프트버의 걸리버 여행기에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여 보여주는 대목이 나온다. 이 책에는 리그네그라는 나라와 그곳에 사는 불사의 스트라스부르크 사람이 얘기가 나온다. 보통의 리그네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세상을 하직한다. 하지만은 리그네그 사람 가운데서 드물게 영생이라는 축복 저주일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을 받는 스트라스부르크인이 태어난다. 이들은 나이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스트라스부르크인은 쇠약해지고 추해지고 비참해진다. 그래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우리의 끔찍한 말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병엔 모두 걸린 채 생명 연장 정치에 매달려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모습 말이다. 이쯤 되면 정신도 오락가락해서 늘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글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스럴드 브루그인의들을 우리의 미의 상으로서 비교하곤 한다. 이런 시나리오에 하라면은 엄청난 수의 노인들이 값비싼 의료 장비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대나? 당연히 젊은 세대가 내야 한다. 실제로 최근의 의료 정책이나 평균 수명의 추세를 보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진국 국민의 상당수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연금 시스템은 불안해지고 의료비는 평정하며 그 비용을 감당할 젊은 세대의 인구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핵심적인 문제다.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면 노년기에 나타나는 증세뿐 아니라 노화 현상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 실제로 젊음을 연장시켜서 나이를 천천히 먹을 수만 있다면 사회에도 진실적인 편익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게 되면 요즘 사망 원인의 절반에 달하는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을 억제할 수가 있다. 젊은 세대는 고령층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 달러의 의료비를 증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 상태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젊은 세대의 지갑을 축내지 않고도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된다. 결국 젊음의 연장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생기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셈이다. 젊음을 연장시키는 약품이나 주사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이다. 2002년 미국에서만 소비자들은 항산화제로부터 호르몬 주사에 이르기까지 속칭 항노화제를 사는데 36억 달러를 썼다. 하지만은 그 어느 것도 노화를 진짜 억제하거나 늦춰준다고 증명되지는 않았다.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은 대개는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믿기로 과학 지식이 없는 순진한 소비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데는 혈안인 사람들이 많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팔리는 노화 방지제들은 이 분야를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오죽하면 2002년 논생리학 분야의 중진과학자 51명이 모여서 인간의 노화에 관한 입장 표명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겠는가. 그들은 성명서에 오늘날 인류의 노화를 방지하는 항노화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성명서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시장의 공공연히 나도는 항노화제를 격렬히 비난했다. 이 성명서를 낸 목적은 속 들여다보일 정도로 열악한 선진에 쏘가 넘어가서 봉의되고 있는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런 성품들은 모두 사이비라고 폭로한 과학자들은 말미에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과학적 지식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낼 것으로 낙관한다. 그렇다면 이 분야의 유망한 연구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미래의 운명은 최근 몇 년간 나온 여러 시험들은 노화를 늦출 수 없다는 가설을 완벽하게 날려버렸다. 리스고의 말이라면 믿어볼 만하다. 리스고는 동물의 노화를 확실히 늦추는 기술을 찾아낸 몇 안 되는 천든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언젠가 사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02년 성명서에 서명한 안드레이 바트키 교수도 과학의 힘으로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 실험실에서 그 가능성을 목격했다. 2003년 1월 8일 그가 유전자를 조작해서 키운 쥐가 5살을 딱 일주일 앞두고 죽었다. 실험장쥐들은 모두 그 절반밖에 살지를 못한다. 가장 오래 살았던 경우가 3년 정도였다. 바트키가 유전자 조작으로 수명을 연장한 쥐는 그러지 않은 쥐의 최고령 기록보다도 66세를 더 살았다. 사람을 합치면 거의 200살에 맞먹는 셈이다. 더욱이 그 쥐는 죽기 직전의 건강 상태를 유지했다. 나이든 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나 쇠약 증세도 없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콜로라도 대학교의 유전학자 톰 존슬이 유전학에서 노화 억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그는 1979년 노화에 대한 유전학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존슨도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화는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기관의 수명을 늘리려면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유전자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980 동료 마이크 클라스가 작은 기생충의 돌연변이 계통에서 놀랄 만큼 오래 사는 놈들을 몇 개 발견했다. 이들 돌연변이 계통의 수명은 정상적인 놈의 2배나 되었다. 클라스가 학교를 그만두고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존슨이 그 연구를 넘겨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돌연변이 계통이 정상보다 2배 오래 살려면 많은 수의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겠거니 하고 짐작했다. 그는 이를 밝혀내는 작업을 자기 밑에서 일하는 하부 학부생 데이비드 프리만에게 맡겼다. 그러나 프리만은 일반적인 추측을 완전히 뒤집는 정반대의 사실을 발견했다. 즉 오래 사는 선충의 유전자 가운데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전체 1만 9천 개의 유전자 가운데 딱 한 개에 불과했다. 나중에 이 유전자는 AG1으로 명명했다. 존슨과 브리드먼은 1988년 학설지 지네틱스와 1990년 사이언스 논문을 싣고 자신들의 놀라운 발견을 세상에 알렸다. 딱 한 개의 유전자만 바꿔도 선충의 수명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자 2개의 돌연변이가 복합될 경우에 선충의 수명이 3배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 연구의 선구자 가운데 한 명인 아이다호 대학교 진화생물학 교수 스티븐 어스테드도 눈곱만한 유전자 변이가 의외로 수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선충의 염색체는 약 1억 개의 뉴클레오티드가 있다. 이 뉴클레오티드 가운데 딱 하나만 바꿔 놓아도 선충의 수명은 2배가 된다. 또 2개의 염색체에서 각각 한 개씩 뉴클레오티드를 바꾸면 수명이 3배로 늘어난다. 존슨과 브리드먼의 연구가 수명 연장의 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학계에서 잘 먹혀들지 않았다. 존슨의 해고담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초기 연구 결과를 무시했다. 학계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었다. 동료 교수 한 명이 내 밑에서 연구하던 학생에게 넌 똑똑해 보이는데 왜 그런 허풍선이 밑에 있냐. 곧 그 녀석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게 세상에 다 알려질 텐데 하고 말하던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과학적 연구 기법이 기성학계의 편파적인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말았다. 존슨이 처음 연구 결과를 발표한 때부터 5년 뒤에 당시 학계에서 인정받던 UC 샌프란시스코의 신시아 커니언 교수가 DAF2라는 또 다른 유전자도 선충의 수명을 2배로 늘려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서로다른 연구실에서 비슷한 실험 결과가 나오자 아무도 선충의 수명 연장이 조작이라느니 착오라느니 하는 말을 못하게 되었다. 드디어 인류 학자들도 유전자의 자그마한 변이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런 유전자 연구에 뛰어들었다. 이게 바로 수명 연장을 위한 유전학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로 과학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에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유전자를 많이 찾아내고 있다. 수명을 아주 조금 늘려주는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 2배로 늘려주는 것이 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은 선충, 과일, 파리, 벌레, 쥐 등에서 노화를 늦춰주는 유전자를 100개 이상이나 찾아냈다. 지금도 매일처럼 그런 유전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실험해본 유전자들이 온통 동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도 같은 유전자가 있다. 따라서 똑같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경우 사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서 학계는 물론 제약업계도 유전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의 수명을 몇십 년 또는 그 이상 연장시킬 수 있는 약품이 없을까 연구에 나서고 있다. 수명을 연장시키는 유전자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인슐린 또는 인슐린과 매우 닮은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IGF-1, 이 감수성을 저하시키는 변이 유전자다. 그 다음으로 더 최근에 발견된 것은 세포가 활성산소에 파괴되는 것을 막아서 주는 유전자들이다. 활성산소는 고도의 반응성 화학물질로 체내에서 이리저리 튕겨다니면서 무엇이든지 닥친 데를 손상시킨다. 존슨이 발견한 AG1 유전자는 인슐린을 조절하는 유전자 그룹에 속한다. 수명을 연장시키는 유전자 가운데서 이 그룹에 대한 연구가 가장 큰 진전을 보고 있다. 이 종류의 유전자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생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서 선충 과일파리 쥐 등의 수명을 늘려놓기에 이르렀다. 인슐린과 그 사전격인 IGF-1은 체내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는 인슐린 분자와 결합하면 이에 반응해서 혈액에서 더 많은 당을 흡수해서 글루코겐을 합성한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저장해둔다. AGE1과 같은 유전자들은 이러한 화학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개별 세포의 수정체들을 생산하는 데 관계한다. 존슨이나 케니안 다른 과학자들은 AGE1과 이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기능을 억제해서 인슐린에 대한 세포들의 반응을 저하시킴으로써 선충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이 같은 유전자 변이는 선충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갖가지 스트레스에도 대한 내성도 강화시켰다. 1993년과 95년 버크 노화 연구소의 사임은 멜로브와 보던 리스고는 AGE1과 DEF2 유전자가 변이된 선충들을 대상으로 1년의 스트레스 실험을 실시했다. 그들은 유전자 조작 선충을 보통 선충이라면 살아남지 못할 고온이나 유독물질에 노출시켜 봤다. 두 실험 모드에서 유전자 조작 선충들은 가혹한 환경에 대한 훨씬 강한 내성을 보여주었다. 결과로 유전자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매우 매력적인 수단으로 떠올랐다. 아무도 나이 들어서 노쇠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처치로 젊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독물질이나 각종 스트레스에 강해질 수가 있다면 기가 설계되지 않는가? 인슐린의 반응 경로가 다른 변이에 의해서 바뀌면 왜 어떻게 노화가 늦춰지는 걸까? 이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다만 멜로프와 리스거의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원 토렌 핑켈과 홀브룩도에 게재된 논문에서 이와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거의 모든 노화 지연 유전자 변이는 DNA에 손상을 주는 열이나 유독물질과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킨다. 이와 반대로 노화를 촉진하는 유전자 변이는 열, 자외선, 유독물질 등 유전자에 손상을 줄 만한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을 약하게 만든다. 두 사람이 가설이 맞다면 이는 체내의 인슐린 유사 물질의 반응 경로가 세포의 유전자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춰서 이 경로의 변이를 일으킬수록 체내의 같은 방어 기능은 더욱 강해진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명이 연장된 생물체에서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케니안이 만든 DEF2 변이 선충은 생식 능력이 약했다. 또 초기 발견 단계와 관련해 보이는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그래서 케니안은 유전적으로 정상적인 선충을 골라서 성체가 된 다음에 DEF2의 기능을 저하시켜봤다. 그 결과 별다른 부작용이 없이 선충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는 수명도, 사람의 수명도 그렇게 될까? 선충 다음으로 쥐를 들여다보자. 선충 유전자 기능보다도 쥐 유전자 기능이 사람에게는 더 참고가 된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포유류인 쥐는 벌레나 곤충보다 사람이 더 가깝다. 따라서 선충이나 과일파리보다 쥐의 수명 연장을 연구하는 게 사람에 대한 시사점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다. 쥐의 경우에도 인슐린이나 IGF-1에 대한 감수성을 억제하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는 것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미묘한 문제다. 2000년과 2001년에 이루어진 이런 실험에서는 가능하긴 하지만은 손이 무척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소 네 곳에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이에 반응하지 못하는 외소 마우스 계통이 만들어졌다. 성장 호르몬은 IGF-1의 분비를 일으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이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면 IGF-1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유전자가 조작된 외성 변이 계통의 쥐는 정상쥐에 비해서 30에서 60% 더 살았다. 그러나 이런 유감스럽게도 그 쥐들에서는 모두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났다. 성장 호르몬은 발육에 꼭 필요하다. 이게 모자라다 보니 쥐들은 결국 심한 발육 장애를 겪고 말았다. 크기가 보통 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생식 기능을 완전히 잃기도 했다. 성장 호르몬의 기능을 억제하는 데 후유증이 뒤따른다는 점은 인슐린과 IGF-1을 통해서 쥐의 항노화 기술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되었다. 그렇다고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IGF-1을 조절해 봐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수로된 것은 아니다. 앞서 소개한 네 군데 연구소의 실험은 모두 쥐의 유전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바꿔놨다. 원래 성장 호르몬을 차단하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었다.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면
IG의 부분의 기능을 손쉽게 억제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뿐이었다. 그럼 지의 유전자를 더욱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을까? 지의 중요한 생물학적인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고 IG의 부분 수용체의 기능만 별도로 저하시킬 수 있을까? 만일 가능하다면 그처럼 정밀한 유전자 변이가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후유증을 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두 가지 해답이 2002년과 2003년 초에 각각 제시됐다. 먼저 2002년 말에 프랑스 유전학자 마르탱 올젠베르테는 파리 국립건강의학원의 연구진과 함께해서 격리적인 질을 만들어냈다. IG의 부분 수용체 복제 유전자가 딱 행감만 있도록 변이시킨 지였다. 보통 지에는 이 복제 유전자가 2개가 있는데 그때까지 전 세계 학계를 통틀어서 어느 누구도 그처럼 정밀한 유전자 조작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 지는 보통 지보다도 확실히 오래 살았다. 수컷은 16%, 암컷은 33% 수명이 길었다. 몸무게도 정상적이었고 먹는 양도 같았다. 활동성도 비슷했다. 게다가 스트레스 내성이 더 강했다. 제초들로 쓰이는 카르카트라는 독성물질에 노출시켜봤더니 정상지보다도 몇 시간에 더 오래 견뎌냈다. 하지만 올젠베르지의 연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가 실험재료로 사용한 지의 변종들은 유전자를 조작하기 전부터 원래 수명이 짧은 계통이었다. 또 실험은 여러 마리가 빠글거리는 사육 환경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수명이 더 짧아진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유전자 조작지가 그렇지 않은 지보다도 분명 오래 살았지만은 더 나은 환경에서 하는 다른 계통의 지보다는 되게 단명했다. 그래도 올젠베르제는 IGF1 유전자의 변이를 통해서 일정한 조건 아래서 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선충과 다른 계통의 쥐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IGF1은 더 나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사육되는 쥐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방세포의 인슐린 슈퍼가 수용체가 결핍된 쥐가 보통 쥐에 비해서 오래 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들은 이런 방식으로 쥐의 평균 수명을 약 18% 연장시킬 수가 있었다. 그 쥐들은 외관은 물론 행동도 정상적이었다. 체지방이 적기는 했지만은 그 외에는 정상쥐와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이 계통의 쥐들은 같은 체구의 정상쥐보다도 1.5배나 많이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고 건강을 유지했다. 그리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쥐보다도 오래 살았다. 결국 인슐린이나 인슐린 유사 인자 수용체를 제어하는 유전자 그룹에 속하는 유전자를 변이시키면 지금까지 실험 대상으로 삼은 모든 종에서 수명이 길어졌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효모균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가 있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게 딱 하나 남았다. 도대체 그게 사람에게 통할 것인가? 이런 유전자가 사람의 수명도 늘려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AG1이나 DEF2 그리고 아직 언급하지 않은 다른 수명 연장 유전자들은 인슐린 IGF1 수용체에 관계된 인간의 유전자들과 매우 비슷하다. 선충파리 쥐의 유전자에 바꿔놓은 유전자 분자 구조들이 실제로 우리 몸 안의 유전 암호 체계 내에도 존재한다. 둘째는 IGF1과 관련된 변이는 쥐, 선충, 가을파리, 효모 등 서로 너무나도 다른 종의 수명을 늘려줬다는 점이다. 쥐는 비교적 사람과 가까운 편인데 진화의 계통상으로 7,500만 년 전에 인간과 다른 진화 경로를 타고 내려왔다. 반면에 선충 가을파리는 수억 년 전에, 효모는 수십억 년 전에 인간과 진화의 경로가 분기되었다. 그런데도 똑같은 수명 연장 기술이 이들 종 모두에게 통하지 않은가? 실로 대단한 발견이다. 동일한 기술이 항온 동물이든 변온 동물이든 또는 혈액 자체가 없는 생물이든 가리지 않고 수명을 연장시켜줬다니 말이다. 발화에 의해서 개체를 불리는 종, 선충처럼 자동하는 종,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종, 쥐처럼 교미를 통해서 태내에서 배아를 키워내는 종에 이르기까지 이 기술은 똑같이 먹혀들었다. 같은 기술이 불과 수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선충의 수명을 늘려주었는가 하면 몇 주에 이르는 세포의 쥐의 수명도 연장시켰다. 그 기술은 멀게는 수십억 년, 가깝게는 7,500만 년 전에 진화의 경로를 달리한 생물들의 노화를 모두 늦춰줬다. 또 수십억 개의 뉴런이 있는 뇌에 지는 동물뿐 아니라 뇌 자체가 없는 생명체에도 더 긴 수명을 선사했다.
이런 생물들이 서로 얼마나 다르냐는 것을 감안한다면 IGF-1 유전자 변이는 매우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물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신시아 캐니온들도 이처럼 폭넓은 종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그 IGF-1 유전자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캐니온은 올젠베르제어의 실험에서 대단히 훌륭하다고 언급했다. 그의 실험에서 인슐린과 관련된 장수 반응 경로가 포유류에도 존재해 있으며 게다가 혈액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선충이나 파리의 지에도 통한다면 인간에게도 통하지 않을 리가 없다.